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 타협안이 제기되면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두에게 1인당 최소 $2,000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말도 덧붙이는 네. 지난번 첫 구두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관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 때문인 듯합니다. 네, 앞서 1심과 2심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듯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0억 이상의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하죠. 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00 배당은 관세 수입이 아닌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의 세금 감면 효과로 가능하다면서 또 수습에 나서기도 하네요.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지 또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의 거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금요일 시장은 셧다운에 울고 웃었습니다. 셧다운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 초반만 해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었는데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셧다운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시장은 막판 뒷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만큼 셧다운 해제에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3대 지수는 이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각각 0.16%, 0.13% 올랐고요. 반면에 기술주들에서 가치주의 순환매가 이날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0.22%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호재보다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만 약 3% 내리면서 지난 해방의 날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3%, 다우 지수가 1.21% 내렸습니다. AI 거품론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요일 장에서도 소폭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도 강보합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약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마존을 제외하고 애플과 알파벳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머스크의 대규모 보상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도 셀러 뉴스 흐름이 나타나면서 4% 가까이 빠졌고요. 그 밖에 브로드컴은 오픈AI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가운데 오픈AI가 정보 보증 논란으로 자금난 문제가 불거지자 덩달아 1.73% 빠졌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시장 흐름 살펴보면 장 초반만 해도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이 경제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서였는데요. 미시간대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0.3으로 나오면서 하락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이는 1978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기록된 최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현재 경기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수치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시간대 측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나이나 소득, 정체적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뉴욕 연은에서 10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수치도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심을 더 꺾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는데 1년 후에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은 42.5%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고요. 직장을 잃었을 경우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자 주가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셧다운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에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만 연장하는 타협안을 공화당에 제시했습니다. 물론 공화당 측에서는 이에 거부했지만 시장은 셧다운 해제를 위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늦어도 추수감사절 연휴 이전에는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내내 경제 지표가 혼조 양상으로 나오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2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면서 2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반면에 2년물 금리는 1.4베이시스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4,000달러 부근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고점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쉽사리 베팅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주에 금 선물이 0.33% 오르면서 현재 4,009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와 셧다운 여파를 반영하면서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한 주 동안 WTI와 브렌트는 각각 모두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셧다운 해제 협상에 가장 큰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당초 미국의 CPI와 PPI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연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부재한 만큼 셧다운 협상 추이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데이터 공백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기업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코어이브와 우클로, 시스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1%의 기업들이 실적을 보고한 가운데 82%가 추정치보다 좋은 주당 순이익을 내놨는데 이번 주에도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시장을 살릴 만한 큰 모멘텀이 없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 시장 투자 심리가 불안불안한 만큼 변동성 주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AI 거품론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수요가 폭발적이라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주말 사이 대만에서 열린 TSMC의 연례 체육대회를 찾아 이같이 밝혔는데 사업이 매달 성장하고 있다, 블랙웰 수요가 강력하다 말했고요. 이에 웨이저자 TSMC 회장도 기밀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웨이퍼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CEO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으로부터 최첨단 칩 샘플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공급 부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메모리 제조사 3곳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렸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관심을 모았던 중국 수출용 블랙웰에 대해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 역시도 지갑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미국 AI 산업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88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앞서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가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갑작스레 물은 질문에 답한 것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AI에 올인하고 나선 메타는 최근 돈줄 마련에 여념없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최소 25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각의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AI에 끊임없이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올해 자본 지출도 최대 720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빨리 불어날 것이라고 밝힌 데다가 저커버그 CEO는 적은 것보다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에 여념없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한 곳도 있죠. 연이은 빅딜로 업계 큰손으로 등극한 오픈 AI가 백악관에 SOS를 외친 게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서도 세라프라이어 CFO가 정부가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말해 역풍을 맞았던 걸 생각해보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AI 투자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재정 우려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불안에 떨게 한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민간용 넥스페리아 칩 수출 면허 요건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고 덕분에 코로나 때와 같은 반도체 공급난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했던 업계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계로 기술 유출 등의 이슈로 정부가 이례적인 경영권 박탈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중국은 수출 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업계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중국 측은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화이자가 노보노디스코와 2달여간 벌인 메세라 인수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노른자위 시장인 비만 치료제 업계 조커카드로 불리는 메세라를 잡기 위해서 양측은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는데 몸값은 불과 2달 만에 2배로 불어나 화이자는 10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메세라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판 중인 상품도 없는 회사를 두고 이 글로벌 제약업계 큰손들이 혈투에 나선 셈인데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모건 스탠리는 10년 뒤면 시장 규모가 지난해 10배인 1,500억 달러로 커질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화이자의 100억 달러 베팅에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50% 가까이 높은 34달러까지 높여 잡으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새로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카드 전쟁인데요. 삼성전자가 바클레이즈와 함께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용카드 외에도 고금리 예금 계좌와 디지털 선불 계좌, 각종 후불 결제 상품 등을 준비 중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종합가전기업인 만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할 활용 범위가 더 넓을 것이란 기대감도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삼성 월렛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국내와 달리 애플페이에 밀려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전략이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밀 산업 장비 업체인 이노테크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주가가 뛰는 소위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경량화와 최적화 기술업체 노타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지난 3일 공모가 대비 240% 이상 오른 데 이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한 건데요. 이노테크는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와 특수 시험 장비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신뢰성 환경시험이란 마이너스 70도에서 250도의 저온, 고온 및 고습에 가혹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노테크의 주력 상품은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시험 장비이며 회사 측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도 제품을 다변화해 새 성장 동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노테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사이닉 솔루션도 상한가, 노타도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까지 8%대 전체적으로 올랐네요. LIG 넥스원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당분간 주가 상승 동력이 없고 4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는 증권가 평가가 잇따른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2.5% 증가한 896억 원입니다. 시장 전망보다 매출액은 6.5%, 영업이익은 15.8% 높은 수치인데요. 회사의 누적 수주액은 6조 원이 넘었고 수주 잔액도 23조 4,27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증권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57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하향하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설정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6년치 일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중장기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한 이익 개선은 명확하다면서도 그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을 포함한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LIG 넥스원은 16%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에이스테이크도 10%대, 현대로템도 5%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텍까지 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주목을 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YG플러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3배나 증가하면서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YG플러스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99억 원, 영업이익이 141억 원, 순이익이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실적 반등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이 약 45%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11억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은 K-팝 글로벌 확산과 아티스트 IP 사업의 다각화, 또 YG플러스는 음원, 음반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굿즈나 라이선싱, 플랫폼 등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블랙핑크나 트레저스 등 이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YG 엔터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가 실적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수와 함께 마감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살펴보면 판타지오가 이날 6% 넘는 상승률 보였고 빌리언스도 2%대, 정작 YG 플러스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 화장품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3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는 증권가 평가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영업이익이 919억 원으로 41%, 매출은 1조 169억 원으로 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 의견 내놨는데요.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코스알엑스의 단기 부진 역시 4분기를 기점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알엑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점은 아쉽지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의 매출 고성 장세는 고무적이라며 코스알엑스의 민첩한 트렌드 대응력을 모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13%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호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6%대,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6.4%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4.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또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었죠. AI 고평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 4,000선이 깨졌습니다. 1.8% 급락해서 3,953선, 10거래일 만에 다시 3,9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2.4%나 급락하면서 876선이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혈됐는데 아시아 증시 가운데 특히 국내 증시 타격이 컸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환율이 급등한 점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팔자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4,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요. 한 주 내내 7조 2천억 원어치 넘게 폭풍 매도에 나서며 주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2,4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6,800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 홀로 1,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이었던 걸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장 초반에 상승 시도를 했었지만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대중국 수출 금지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낙폭이 가장 큰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4분기 실적 우려 전망이 나오면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펩트론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펩트론이 루프원 상업 생산 개시 이후에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1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 그리고 에코프로 영재 등 2차 전지 대표주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문제입니다. 전 거래일 주간 거래에서 환율 크게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20전 상승에 1,45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된 영향이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1,461원 50전까지 뛰면서 환율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400원 선은 뉴노멀이 됐고 다음 심리적인 저항선인 1,480원대를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NDF에서 지난 8일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다시 1,456원대로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을 하면서 고환율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000피가 깨진 국내 증시.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만한 굵직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초장 기간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풀리게 된다면 또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겠는데요. 13일에 예정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셧다운 지속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시장 기대를 키우는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 방문제가 화요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콘텐츠와 소비재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오늘은 하이브와 클래시스, 코오롱 ENP, DB하이텍, 두산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신생 로봇공학 사업 가치가 연간 1,3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이 로봇주에 대한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셧다운 타협안에 그나마 장 후반에 반전에 나서면서 낙폭을 대거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소비 심리는 역대 최저로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혼재한 양상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는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6위권까지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0.8% 오름세로 98,700원,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오르면서 58만 6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0.2% 강세, 현재 거래가 46만 4,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가까이 상승합니다. 26만 5천 원, 두산에너빌리티 1.8% 반등하면서 7만 9,300원으로 거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8% 가까운 오름세 5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합인 가운데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으로 15만 1,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강세로 41만 1,000원, 펩트로는 전 거래일에 유일하게 상승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유일하게 또 하락합니다. 2.5% 가까이 내리면서 27만 9천 원이고요. HLB가 5.2% 반등하며 5만 100원, 에이벨 바이오도 0.9% 오름세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10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급등하던 환율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수급과 환율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는 이제 셧다운이 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매년 11월 넷째 예. 주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보니까 11월 27일인데 네. 뭐 한 17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도 해결 안 된다. 벌써 이제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뭐 항공사들한테 국내선 같은 경우 네. 한 운행 편수를 한 20% 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걸요. 그렇죠. 이때 여행 많이 가고 하는데 다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 한데 뭐 오프닝에서는 또 이제 관세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어떤 심리가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만 이건 좀 몇 달 걸릴 것 같고. 예. 근데 어쨌거나 보니 지난주엔 좀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프리장에서 야간 선물도 한 0.3%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프리장 보니까 우리 대형주들이 반등 흐름이잖아요. 네네. 네. 미국도 지금 지수선물 흐름 또 강하게 반등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으로 지난주 이렇게 하락세로 일단 기술적인 어떤 좀 당장 좀 이렇게 찍어서 이 정도면은 조금 우리가 더 가도 되나요? 더 가기 전에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가면은 말 되죠 하는 레벨을 거의 다 건드렸어요. 미국은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20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코스피가 20일만 가면은 21선만 가면 아래 꼬리 달리는데 미국은 50일선이네요. 네. 50일선 가니까 나스닥도 아래 꼬리 달리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 기술적으로 그럴 만한 레벨에서 이렇게 또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는 뭐 주초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 시도로 쉬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래 놓고 이제 열렸는데 안 그러면은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저는 소장님 인디케이터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인디케이터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꾸준하게 틀려야 되는데 간혹가다 맞으면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예,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보니까 뭐 네. 소장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고. 예. 예. 뭐 인디케이터 얘기만 나오면 너무 좋아하네. 제가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 오늘은 소장님의 예측이 맞길 저는 글쎄, 바랍니다. 뭐 예.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민앵커랑 미리 썰을 좀 풀었습니다만 일단 사과 한번 하고 가시죠. 지난주 월요일로 왜 그러셨어요? 맨날 미국장 좋고 한국장은 좀 이렇게 떨떠름해 하시다가 처음 우리 머니쇼 나와갖고 한국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처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진짜 험난한 파고를 갖다가 헤쳐나와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국내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언급을 더 계속 안 해야 된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장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아예 꾸준하게 틀려주시든지. 참네. 근데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예. 꽉 눌려 있는 느낌이 그동안에 미국 시장만 해도 4월 8일 전저점 기준으로 거의 35%가 상승을 했거든요. 한국 장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되지만 예. 굉장히 저희도 실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숨이 꽉꽉 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살짝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계속 언급을 하시고 계셨지만 저는 이제 셧다운 정도가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꿀 만한 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시장의 강력한 호재 느낌보다는 어찌됐건 시장에 뭔가 좀 노이즈였긴 했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그러기도 예. 하고 실제로 제가 찾아뵐 때마다 가끔 언급을 드리는데 예. 네. 미국 유동성 전체 프락시라고 해서 왜 네네. BTF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RRP, 영래포 잔고, 뭐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런 거 네네. 다 합쳐가지고 미국 전체 유동성 흐름이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복잡한 그래프를 몇 번 네네.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3개월째 미국 전체 유동성이 6조 한 2,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가 네. 5조 한 7천억 달러까지 한 4, 5천억 달러가 계속 줄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OBBBA 감세안 합의하고 나서 부채 한도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TGA 재무부 통장 잔고를 계속 채워놓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걸 당초에 지난달이죠. QRA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발표하면서 재무부에서 분명히 원래는 이거가 타겟 레벨이 한 8,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를 네. 9천억 달러 정도까지 채우겠다. 네.
근데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1조 달러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예. 근데 저거를 이제 타겟 수준 이상으로 계속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셧다운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출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합의가 돼야 지출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중 전체 유동성에 굉장히 옥을 죄고 있는 조치가 이 셧다운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찾아뵙고 나서 예. 다른 프로 가서 이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좋은 어떤 돌파구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긴 했었는데 네. 적어도 월스트 케이스 이번 땡스기빙 전에는 분명히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미 그 지난주에 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존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분이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살짝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1년 연장해 주면 그 합의할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아니 싫어. 합의하고 나서 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풀고 나서 합의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서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주말에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이 또 그 합의 패키지 뭔가 자세한 건 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또 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도 준비돼 있고 뭐 이런 레토릭이 살짝 나오는 거 보면 곧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재무부 일반 잔고 지금 거의 1조 달러 채워놓은 거가 예.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정부에.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좀 좋은 쪽으로 가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반 존 튠이네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뚠 THUN이 존 튠. 예. 어려운 이름이네요. TH 발음. 예. 네. 자, 셧다운 해제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이제 그러니까 좀 완화되고 네. 뭔가 조금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쌓여 있는 재무부 잔고가 이제 집행되면서 시중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생각하고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이게 당장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와야 될 경기 지표 자체가 12월 10일 그 12월 FOMC 전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게 그 추수감사절 연휴 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네. 이러면 다 놀고 쉬고 놀고. 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무원들이 밤새 일할 리는 없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뭐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 가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왜 실시간 물가 예, 인플레 예, 보이는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띄워지실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트루플레이션에서 기존의 물가 지표만 발표를 하다가 네. 트루플레이션 인플로이먼트 인덱스라는 걸 2주 전에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깊은 소식이었고요. 저게 물가도 이제까지 굉장히 선행력이 있다고 봤는데 패턴만 일단 주로 저는 트루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고용 지수를 보시면 1억 4,310만 3천 개가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예. 근데 이게 지난 2월 달 현재 1억 4,352만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금 현재 한 4, 50만 개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네. 가운데 패턴을 한번 보시면 6월 현재 바닥을 딱 찍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ADP 민간 보고서 나왔고 나쁘지 예. 않게 나왔죠. 근데 그 중간에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이게 해고 지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챌린지 그레이 지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월가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워낙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깜깜이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해고가 막 많이 늘었고 연초 이후에 몇만 개가 늘었고 막 이런 시장을 좀 흔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 가장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지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게 6월 달 이후에 일자리가 가장 바닥을 딱 치고 나서 바텀아웃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 펀더멘털 당장 걱정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아까 우리 여담으로 살짝 말씀 나눴지만 저런 것들을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 네, 너무 섣부른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조금 더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는 어조보다는 두고 봐야 된다. 네. 두고 봐야겠다.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른다. 노 데이터 노 워리이긴 한데 지금 그- 깜깜인데다가 저런 펀더멘털 일단 고용 지표만 보자면 실시간 지표가 어쨌든 리바운드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롬 파월이 고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거랑 같은 맥락. 그렇죠. 면밀히 그리고 주시하고 있다. 물가가 지금 역시 트루플레이션 물가도
잠재 임계치가 제가 한 2.3, 2.4 정도로 봤거든요. 예. 제가 저거 3년 내내 보고 있습니다. 저 트루플레이션 물가. 근데 패턴이 굉장히 선행력이 높아요. 그런데 연초에 지금 2% 초반대였다가 1.6%, 1.7%까지 골짜기로 쑥 떨어졌다가 2.6%를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살짝 빠진 게 2.5%란 말이죠. 저게 CPI하고 PCE가 계산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 물가 지표는 틀리지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5, 2.6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잠잠해지는, 물가 문제 다 해소됐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고용은 좀 전에 보여주셨다시피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 말씀은 연준이 주구장창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이 진정 데이터 디펜던트라면은 12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않다. 좀 이상하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크게 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이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 대표님이 9월, 10월 시장 변동성 좀 약간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빗나가고 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저도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 데이터. 노데이터 노월이잖아요. 정말 이게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데이터 하시니까 사실 요즘 이제 뭡니까? 저 서머타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10시 반이면 개장 보다가 그래도 11시 이제 좀 이렇게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장이라도 보고 잘 수 있었는데 이제 11시 반 개장이에요. 금요일 날 보니 개장 초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시장 분위기 험악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급락 출발이었어요. 네, 예. 뭐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빠지고 하니까 이거 뭐야 또 블랙 먼데이냐 싶었는데 오후에 와서 이제 반전은 이뤄냈고 그 뭐 뉴욕 시황에서 반전의 그 트리거가 이제 뭐 셧다운해서 양당이 조금 좀 대화를 시작했다 정도였는데 아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게. 그 와중에 셧다운이 원인이 있지 좀 않을까. 심리니까. 네, 심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전주에 지난주 ISM PMI, 제조업 PMI, 네.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 PMI는 헤드라인 숫자 괜찮았고 네. 제조업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달 대비. 네. 그런데 하부 지표들이나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이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네. 하부 지표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살짝 방금도 그 헤드라인으로 지나가던데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 GDP 분기 GDP 네. 전망치가 계속 업데이트되지 않습니까? 그 GDP now. 예, GDP 나오. 예. 그게 기존에 3.8였다가 3.9였다가 4.0 찍었습니다. 지금. 지난 그래요? 주간에.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노동시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켜준다는 건 어쨌건 훈풍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물론 그것도 리세션 컷이냐 인슈런스 컷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근데 지금 조건은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낮춰줘도 인슈런스 컷이라는 측면에서 작용을 좋게 하겠죠. 10월처럼. 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털 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물가는 분명히 지금 끈적끈적한 상황이고 네. 그럼 쉽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책 금리를 한 번 더 인하시킬 수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업종별로 좀 봤을 때 지난주에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픈AI CFO가 아니 정부가 백스탑 해줘야 된다. 이거 되게 얘기가 많았던 게 안 그래도 소장님 항상 얘기하셨던 그 오픈AI의 그 순환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밴더 파이낸싱이라고 대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까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자금 순환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했고 AI 거품론 다시 대두됐다가 다시 또 이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업종별로 봤을 때 AI 성장주하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하고 뭔가 이렇게 시소 게임 하듯이 움직이는 양상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저는 예. 지난주 백스탑 그 이슈 밴더 네. 파이낸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원래 저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달인가 전에 샘 얼트만이 나와가지고 뭐 예. AI가 과도하게 지금 뭐 고평가돼 있다 이런 발언할 때 제가 한번 살짝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백스탑 얘기하길래 너무 앞서간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예. 그 멘트 딱 나오고 같은 날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젠순왕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같은 날 맞아요. 네. 예. 젠순왕이 중국이 이러다가는 중국이 AI 패권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전력이든 뭐든 다 공짜로 지원해주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해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를 물론 최근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회사채 발행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막 뭉뚱그려지면서 네. 벌써부터 좀 때이른 걱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막대한 AI 관련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벌써 지금 뭐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 아직 전혀 수익 창출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이른 걱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MIT 공대에선가 무슨 보고서가 또 나와가지고 예. 지금 현재까지 뭐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5% 정도만 수익을 지금 시현하고 있다. 아, 당연하죠. 지금 초기 투자 기간인데. 지금은 뭐 그래.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스탑은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긴 했지만 예. 저 친구들이 막 너무 뻔뻔스럽게 막 그 국민들의 세금까지 갖다가 우리 보증해줘, 이런 맥락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AI 패권도 지금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한테 니네도 할 수 있는 거 좀 빵빵하게 지원해 줘라, 더. 그 정도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누굽니까? 사라 프라이어. 예. 오픈 AI CFO가 이제 예. 월스트저널 이제 거기 와서 그 진행자도 사라였던데 두 사라가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백스탑 얘기 나왔고 우리 뭐 현재로서는 IPO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말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현재로서는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달러 이상인데 조 달러, 예.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 양반 누굽니까? 데이빗 sak스. 데이빗 sak스, 소위 말하는 그 AI 짜르라고 불리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그건 없다.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은 없다. 이랬더니만 이제 뭐 또 그러고 살짝 말 나서 바꾸고. 다음날 또 우리 샘 알트만이 X에다가 논문을 썼잖아요. 주저리. 그게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이빗 sak스 어제는 그거였죠. 니네 말고도 AI 한 5개 정도 플랫폼이 있거든. 하나 안 되면 뭐 나머지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기 네. 뭐 어차피 우리 잘 털리는 사람끼리 내기하면 합시다. 네. 갑자기 오픈 AI 언제 IPO 할 것 같아요? IPO.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 내년 정도는 이제 슬슬 발동을 걸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월스트저널 그 컨퍼런스에 대담에 나와갖고는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년 후내년 왜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내년 이맘때라고 저는 배팅합니다. 저도 조만간 할 거라고 조만간 할 생각하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내기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요. 저거는요.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저거는 어떨까요? 이름이 어떻게 죠? 만다니가. 맘다니. 맘다니로 알고 맘다니인가 맘다니인가요? 맘다니. 예. 조란 뭐 맘다니 이렇게 되는데. 인도계 친구인데. 아, 예. 예. 아버지가 인도, 어머니는 뭐 그런데 좌우지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뭐 어렵게 뭐 무슬림 가정에서 자수성가가 아니고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더라고요. 부잣 집안이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렇고. 그런데 너무 도발하는 느낌. 소위 말하는 그 빅토리 스피치 할 때 트럼프 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던데 너무 저러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36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철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뉴욕은 오늘 언급해 주신 김에 저도 좀 일가를 하고 가고 싶은데 네. 뉴욕이나 저런 지역들 이번에 그 뉴욕, 버지니아, 다 뉴저지 해가지고 다 민주당이 양권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막 끝나기 시작. 이 지역은 원래 지난 대통령 선거 3번 동안 다 트럼프가 민주당. 다 완전히 패했던 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부자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요. 인도계 그 이민간 분들, 저소득층, 택시 기사도 언론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택시 기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버 기사들도 그렇고 그만큼 그 민주당 텃밭이 돼버린 지역이고요.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뉴욕 이쪽이 그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네. 근데 미국 전역에서 3위로 떨어졌어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두 번째가 지금 텍사스고 조만간 텍사스가 인구 1위로 올라설 거라는 뭐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한 트럼프도 현지 뉴스 같은 거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 뉴욕 시장 누가 될 것 같아요? 맘다니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조금 저는 우려 섞인 게 뭐 미국 경제에 영향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월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뭐 지하철 다 공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상징적인 지역인 뉴욕에서 저런 식의 계속 정치색을 계속 가다 보면 이 월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길게 보면 계속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 억만장자들도 지금 다 플로리다, 그러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가 그 시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애미 쪽에 부동산 업자들만 기쁘게 해주는 꼴이 됐다 지금.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이 플로리다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다는 거죠, 더. 팜비치나 뭐 이런 데로. 네네. 예. 저 자막 참 재밌네요.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투표용지에 내 이름 없어서 공화당 패배했다. 그래서 이견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강한 인물이죠. 예. 그럼요. 아니 이를 두고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 전에 이걸 미니 선거라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공화당이 지금 오히려 심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언론 보도 많잖아요. 저는 그 정도 강도로 생각은 하고 그 있지 정도는 않고요. 아니다. 방금 소개드린 예. 대로. 다만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 징계 확실했고 예. 그들도 예상을 했고 네. 그런데 이게 셧다운에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셧다운 그 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네. 있는 네. 발판이 될 수 있다. 공화당도 이제까지 굉장히 그 스트릭트하게 막 예, 스탠스를 예. 가져가다가 아니야 뭐 먼저 하고 나서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살짝 바뀌고 네, 있거든요.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네. 이번에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이제 그 보조금 중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 언론에 보니까 그 보험료가 평균 $900였던 게 내년도에 $1,800로 상승한다고 그래요.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예. 그걸 적용받는 분들이 2,800만 명 된다 그러고 예. 그 중에 공화당 텃밭에 해당하는 분들이 1,200만 명, 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는 분이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스냅이라고 해서 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네. 음식 티켓 주는 거 네. 그것도 지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 받게 되는 분들이 4,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냐 뭐 이걸 다 떠나서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제 여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네.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건 이런 여론을 자그마치 거의 한 뭐 6천만 명, 7천만 명, 700만 죄송합니다. 단위가 갑자기 한 7천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못 받고 보험료를 더 막 내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처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을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 드렸는데 아마 트럼프도 이렇게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이번에 선거도 졌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못 이긴 척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내가 대승적인 양보를 하면서 셧다운에 합의하도록 했어 뭐 이런 멘트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까지 조금 어떤 식으로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한 적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는 사실 이제 금융시장 또 여기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 셧다운도 빨리 조금 더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의미가 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시장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시장 조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변동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조정 정도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유튜브 매체들을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하도 이제 볼 게 많아서 어지간하면 1.7배속으로 듣습니다. 그래야 다 소화가 되는데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S&P 500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겹쳐놨는데 이렇게 예. 취임 초에는 지지율하고 이렇게 주가하고 같이 가는 것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주가는 계속 S&P 500은 치솟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해석이 너무 재밌는 게 그 컨텐츠 그 매체에서 일반 서민들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해석도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해석이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한번 떨어뜨려 줄까? 글쎄, 뭐 누가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만 네. 진짜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보면은 무슨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전반적으로 한번 저 판때기 움직이는 큰 손 애들이 뭐 이머징 쪽 한번 이번에 한 번에 그냥 싹 한번 혼쭐을 내자 내지는 그것을 쫙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참. 말 갖다 붙이기 좋아요. 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그 마이클 버리 그 13F 보고서 나왔을 때 그 포지션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서 45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빨리 신고를 한 거래요. 일찍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이렇게 쇼 쳤으니까 빨리 니네도 쇼 쳐서 그래서 본인의 수익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공매도 세력들이 딱 한번 이용하고 싶었겠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인가 펄싱 스퀘어 그 대표이지 않습니까? 헤지펀드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젊고 시장에서 하여튼 뉴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산다는 갑자기 제가 펄싱 스퀘어라는 헤지펀드 하우스의 대표인데 그 친구가 쇼 얘기하면서 본인은 다 쇼 쳐놓고 국제금리 뜰 거니까 시장 안 좋을 거란 인터뷰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먹고 그런 짓들을 해요 사실 헤지펀드에서.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한 11월 15일 정도 그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여러 기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그 포지션 자체가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저희 대표님하고 이게 그 소식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번 논의를 하다가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 이 아웃더머니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만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몇 억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그 포지션을 앳더머니로 등가격 옵션으로 치환을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고 그걸로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언론에서 다뤘는데 실제로 포지션을 갖고 간 거 보니까 OTM 옵션 저 먼 가격, 굉장히 가격 싼 거. 그러니까 그거 정도 가지고 지금 막 언론에서 플레이했다. 그래서 되게 좀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가 언제적 마이클 버리입니까? 그래요? 빅쇼 딱 한 번 하고는 매번 틀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에 마이클 버리가 그거 했고 그 말씀은 저보고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언제적 이진우냐 이 얘기인데 2008년에 1600원 간다 한 번 했던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 보고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요. 마이클 버리하고 손잡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마이클 버리가 그때 제대로 본 건 맞죠. 모기지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때가 제가 JP모건 자산운용 딱 근무할 때거든요. 2009년도인가 2008년 7년 그때 미국 본사에서 매니저가 와가지고 타운홀 미팅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야 미국 부동산 시장 뭔가 좀 심상치 않아. 2007년도로 기억납니다. 2007년도 가을에 리만이 부도나고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006년도 겨울에 작년 겨울에 월가에서 아는 애들은 다 포지션 정리했어라고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소장님 집에 갈 때 가시더라도 호가는 보고 가세요. 호가는. 네, 지금 시각 8시 53분이 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3,949, 코스닥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87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8,100원, SK하이닉스는 2.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46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 24일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죠. 지금 인적 분할 상태로 거래 정지인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가는 92만 원.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소폭 하락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3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원.
HLB가 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1,600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페트론 2% 약세 예상되고 ABL바이오 호가는 10만 500원.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모두 호가가 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들 오늘 주가 흐름 또 좀 관심이 가네요. 지금 금융주들 일단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요. 뭐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한 3,900 이번에 봤더니 뭐 한 3,900 하단 그리고 위로 한 4,000에서 4,050 요 사이에서 이번 주 잘하면 가두리 양식장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옵션 비싸졌거든요. 그동안에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던 장에서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출렁거려야 변동성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하루에 2% 3% 지수 코스피 포인트로 100포인트 2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니 콜도 풋도 엄청 비싸졌으니 여기에 또 이제 뭐 우르르 달려들면은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 순행일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한 월화수목 정도는 옵션 그 시간 가치 다 이렇게 죽이는 프리미엄 다 따먹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첫 제1감인데 그래?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또 확 땡기듯이 확 밀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야간 선물은 약보합이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올라주는 흐름 같고 그래서 이제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갇힌 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뭘 사야 되는지는 그러게요. 그러면 또 뭐니래? 아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죠. 여러 자, 가지 아까 좀 매크로적인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소장님 갈 때 가더라도 조금 그랬어요. 마상했어요. 네, 네? 마상. 아니 갈 때 가더라도 가지 혹은- 마세요. 소장님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네. 많은데 예,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 말란 얘기죠. 아, 그 중요해요. 아니 근데 환율 괜찮을까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계속 환율 걱정 환율.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또 올라왔는데 근데 펀더멘털 그림을 보면 환율이 쉽게 또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글쎄, 뭐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 그동안 환율이 계속 제가 누차 환율 걱정이다 그랬는데 주가는 잘 버텼었거든요. 네. 이번에 지난주 흔들리는 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시장 상관없이 이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이 이렇게 쉽게 막 1,300원을 다시 보인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네. 음. 어떻게 개장 전에 관세 얘기 좀 짧게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대법원 이제 심리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관세가 위법이다, 이건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판결이 나와도 얼마든지 품목 관세라든지 네네. 다른 법률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뭐 그때 저점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예. 제시해드린 뭐 301조, 122조, 네네. 232조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엄청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 일단 이제까지 1,000 몇백억 달러 관세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라는 게 문제의 네네. 쟁점입니다. 지금 예. 네. 관세가 네. 위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의회 그러니까 권한이다. 시청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 관세에 대해서는 논점이 아니고 대통령이 때리지 마. 이거는 네네. 의회 권한이야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돌려줘야 될 것이고 단기적인 혼란은 좀 가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돌려줘야 되고 뭐 막 원상에 복잡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 위법이야 이래버리면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관세 근거 법들 이걸 더 세게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게 보니까 232조, 301조, 201조 122조 다 엄청 많아요. 301조? 그 슈퍼 301조. 슈퍼 301조라고 네, 그거 예. 수시로 들었던. 예, 그겁니다. 불공정 무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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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합의했다고 해도 지금 철강 관세 이런 것도 예, 50% 예. 유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주로 이게 품목 관세 이런 것들에 때릴 수 있는 법들입니다. 방금 맞아요. 예. 앵커님 언급해 주신 법들이.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예. 우리 4월 그 판때기 관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고 중국과는 결국은 뭐
적당한 해결 내지는 1년 유예 기간 해갖고 지금 잠잠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위법이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합법이니까 적당히 가자 해서 여기서 조금 더 합의하고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이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도 경계성 매물들 지금 혼재된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 올라갑니다. 3,991.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88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올라갑니다. 98,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0.8%, 1%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58만 7천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6만 6천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합니다. 7만 8,400원. 오늘 금융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KB금융 5% 강세로 13만 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93만 2천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1%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하루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강보합권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는 좀 떨어집니다. 40만 2천 원. HLB가 4.8% 올라갑니다. 49,850원. 리가킴바이오도 상승합니다. 14만 9,700원이고 펩토로는 3% 떨어지네요. 에이벨바이오가 0.5% 올라갑니다. 10만 1,9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소폭 하락으로 48만 8,500원 보합이네요. 삼천당제약이 3%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코스피가 4,0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금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9% 넘게 올라갑니다. 10만 1,100원. KB금융도 6% 강세고 IM금융지주도 4.5% 올라가고요. 미래에셋증권도 3% 상승, 메리츠금융지주도 2.6% 올라가고요. 우리금융지주도 26,700원으로 3.8% 올라갑니다. 기업은행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증권이 지금 8% 강세고 구국증권도 6%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다 올라가요. 금융주, 증권주, 하나투자증권도 3% 상승 중이고 삼성증권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 증권주 흐름 다 좋고요.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폭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DB하이텍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GS, SOL도 각각 4%에서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하나손해보험이 4.5% 올라가고요. 삼성화재도 3.8% 상승, 흥국화재, 현대해상 그리고 다 3%, 2% 오름세고요. 지금 삼성생명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손해보험주 그리고 생명보험주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금액으로 봤을 때는 LS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현대차, 현대로템, APR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각각 182억 원, 524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716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534억 원 매수 우위, 기관 2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에서 조금 삽니다. 879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0전 상승은 1,45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금융주들이 좋네요. 금반지 아닙니까?
예? 금반지의 금 금반지? 아닙니까? 예. 아, 금반지. 예, 금반지. 예. 그리고 다 비슷한 양상입니다. 니케이도 뭐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다 재밌네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의 공방. 뭐 아시아권 증시는 뭐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따지니까 어느 종목이 오르고 어느 종목이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막 달리던 장이 한번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기술적 분석이 잘 통합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4,022포인트. 지금 그 근처 가니까 또 이제 차익 실현 나오지 않습니까? 일목균형표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위에 이제 전환선 이미 물고 내려왔습니다만 전환선 4,047. 그러니 얼추 뭐 넉넉하게 보면 4,050까지는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인데 이것도 뭐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요 안에서 이제 진짜 또 단타로 또 그리고 업종별로 막 돌아가는 거 잘 해야겠네요. 금반지가 많네. 또 지주사가 막 가네. 그죠? 증권주, 뭐 금융주, 지주사 네. 같이 움직였었죠 네. 올해. 예. 니케이도 또 강하게 출발했다가 또 강하게 가니까 일단 던지는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그 총리도 쇼우먼십이 강해요. 쇼 뭐 자기 예. 총리 월급 절반 줄이고 새벽 3시에 출근하겠다는데 예. 나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자기 혼자 3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총리 혼자 출근하세요 하고 누가 전기라도 켜줘야 되고 주차장 문이라도 열어줘야 될 건데 아니 그럼 3시 출근해서 퇴근은 그러면 오후 한 뭐 점심 먹고 바로 퇴근시켜 주는가? 그 얼마 동안 하겠다고? 그런 쇼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 총리가 그래 새벽 3시부터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올라오면 사인만 하면 되지. 뭐 활동비 급여 좀 깎는 거 그건 뭐 좋은. 그건 말 그렇다 예. 친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예. 참. 아유. 그런 뉴스 보고 있으면은 아유 누나야 싶어요. 예. 그래요. 네. 쇼들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 네. 아니, 국내 증시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약간 섹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지금 바뀌잖아요. 금융주, 지주사 이게 올해 한참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이슈로 막 올라왔던 섹터 아닙니까? 네. 이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 소외됐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무래도 해서? 소외된 게 조금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죠. 주가 네. 올라가면 네. 거래량 늘어나고 그럼 수익 늘어나고 수수료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왜 좀 보기 좋게 틀리면서 말씀드렸었죠. 네네. 네. 보기 좋게. 예. 한 2년 동안 계속 쉰 게 이제 좀 올라왔던 측면이라면 예.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 이익 발표 시즌이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개 정도 보니까 뭐 조선업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네.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미국 같은 경우도 82년도에 미국판 퇴직연금 401k 시행한 다음에 한 10년 시행착오 겪다가 94년도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S&P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걸 보고 이제 기관화라고 합니다. 주식에. 오래된 용어인데 기관화.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얼마 전 이것도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내부 정해진 국내 주식 포지션을 좀 뭐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 뭐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쨌건 뭐 정부 정책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거든 뭐든 간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또 들어와 준다고 하면 매수 세력도 굉장히 매수 기반도 탄탄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예. 그래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 관련한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뭐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SAA, 뭐 TAA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증시가 막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처럼 막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한도 내에서 그럼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걸 발휘해서 어떤 시장을 좀 보호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준다 하는 차원이라면은 그럴듯한데 지금 뭐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이 와중에 조금 조정받았다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좀 찬반 뭐 여론이 있긴 하지만 찬반 여론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도 좀 애껴둘 카드가 있는데 너무 막 벌써 이렇게 패를 노출하는 거 아니냐. 네. 나 동강 들고 있다라고 보여줘봐야 안 저도 나옵니다. 그런 느낌은 좀 받긴 받습니다. 예, 좀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 채권 이렇게 분야별로 딱 한도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실링이니까 거기에 꼭 그렇게 막 얽매일 필요는 있나 예.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죠. 아니, 저 시장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있을 것 있는 같습니다. 거다. 네. 시점은 이제 미국 그 추수감사절 연휴. 지금 그 전 정도에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또 틀려도 어쩔 수 없는데 네네네. 셧다운 합의는 27일 땡스기빙 즈음 또는 최소 그 이전에 네. 저는 뭔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뭐 적어도 FOMC 추가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예. 저는 연말 랠리는 충분히 에너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왜 유동성 여쭤보냐면 이전에 막 시장이 너무 9월, 10월 달 좋았을 때 산타랠리 당겨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아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기대할 수 무엇보다 있다. 예. 기업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는 거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래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ROE, 퍼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말았는데 그 빅테크 기업 수익성이라고 해서 8개 기업, 9개 기업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요. 네. 23년 이후에 주가 상승률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떴으니까. 그중에 팔란티어가 2023년 재작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2,700%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아시는 엔비디아가 1,200% 상승했습니다. 예. 등등등.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난 11월 7일까지 애플이 10%, 마이크로소프트가 18%, 많은 게 팔란티어 136%, 브로드컴이 50%, 알파벳, 구글이 47% 조용히 꾸준하게 상승했죠. 네. 최근에 조정 다 좋다 이거죠. 연초 이후에 적은 게 한 10% 이상, 많은 게 130% 또는 평균 대충 평균 딱 보면 한 30-40% 상승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에 엔비디아를 놓고 설명을 드려도 작년 최근 한 2년 동안 지금 보시는 12배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세는 꺾이겠죠.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하겠습니까? 연초 이후에 지금 36% 상승했단 말이죠. 엔비디아 주가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다가 또 엔비디아가 17일인가 그때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이제 실적 잘 나오면 또 또 한 번 슈팅할 거고. 브로드컴도 그럼, 마찬가지일 예.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라고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보통은 그 해당 분기 고달 20 며칠 즈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해요. 네, 실적 발표하면 또 한 번 슈팅할 거고 또 그 즈음에서 그 전이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해결되고 이 센티멘트 쫙 녹으면서 유동성 본격적으로 또 지출을 하고 그러면 거시 매크로 환경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이쪽 저쪽에서 다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 미국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아 테크 없죠? 있습니다. 저희. 있어요? 네. 없으면 무슨 개인-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아니 아까 이 정도 왔으면 됐죠라고 하시길래 저거는 팔란티아 테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아닙니다. 워딩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 왔으면 됐다는 말씀 드린 이유는 최근에 조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네, 뭐안 던지실 거죠? 저희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계속 가져간다.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그때 왜 소장님께서 지난주 제가 살짝 생각 없이 그냥 수익률 자랑 살짝 할 때 소장님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상승을 견인했던 우라늄 섹터가 이번에 조정받으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참 확실히 그 선배님, 대선배님의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 번 거, 수익률 좋은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네, 안 돼요. 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예. 바꿀 생각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밥 사는 얘기밖에 없지. 아니면 질투하거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확하게 안 해요. 우리 감독님이 말씀 주셨네요. 언제를? 우리 시간으로 20일. 네. 우리 시간으로 20일. 20일경에 항상 네. 그래요. 21일, 20일 뭐랬는데 우리가 조금 틀린 얘기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정확히 17일인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일 시청자분들도 시간으로 바로 20일. 잡아주시고 채팅창에서 기업 실적이 네. 워낙 지금 그리고 중요해요. 지난 주말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하나 딱 캐치했던 게 M7이나 빅테크 위주로만 기업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 3, 4분기에는 빅테크 소수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양호한 그림이에요. 예.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비싼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 말씀하시면 우리 또 LIG 넥스원 갖고 계신 국내 투자자분들 속상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LIG 넥스원 실적 잘 나왔는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하기야 뭐 실적 개선분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실적 얘기하면은 하도 이제 실적하고 거꾸로 가니까 뭐 어떨 때는 선반영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제 바닥 쳤다고 그랬다가 뭐 이러면서 막 주가를 흔들어대니 전 세계 1등주인 엔비디아도 지난 2년 내내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하고 고달 항상 3, 4%씩 빠졌습니다. 워낙 기대감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추세는 이익 성장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네. LIG든 뭐든 다 비슷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실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고.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슬 이제 뭐 루돌프 이제 밥 미기고 이제 썰매 또 이렇게 갈고 닦고 기름치고 닦고 쪼고 광도 기름치고, 내고. 광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산타 할배 또 출발하셔야지 이제 슬슬.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1.7% 가까이 오르며 4,000피를 회복했습니다. 4,018포인트. 다만 코스닥은 오늘도 살짝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약세로 875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354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1,640억 원, 1,7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합니다. 개인만 홀로 1,91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입니다. 871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액 소폭이지만 3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84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은행과 증권 업종 그리고 석유와 가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방송과 엔터 쪽, 교육 서비스와 화학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전 거래일에 이어서 금융과 증권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은행주 랠리가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주 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6.6% 강세로 98,100원, KB금융이 6.5% 상승하며 13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4.7% 오름세로 8만 1,100원, BNK금융지주가 4% 가까이 상승하며 15,230원, IM금융지주도 4.9%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4,1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이 11% 가까이 상승합니다. 1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국증권이 7.4% 오름세로 7만 2,700원, NH투자증권이 4.9% 가까이 상승하며 2만 900원, 그밖에 상상인증권도 15%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3.7%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온실가스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53%에서 60% 감축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가 요구한 48% 감축을 넘어서는 고강도 목표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에코바이오가 20%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3,740원이고요. 에코아이도 16% 가까운 오름세로 12,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4.3% 강세 6,760원, 에어레인이 3.4% 오름세로 18,340원, 에코프로 HN까지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바이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줄여내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표주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영업이익은 8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매출은 3,747억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오늘 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6,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5% 반등합니다. 58만 9천 원. 삼성전자도 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98,5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피 4,000피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다만 증시 변동성, 지난 한 주 사이에 38%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은 염두해 주시고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있는 쪽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지난주 좀 힘들었는데. 뭐 지난주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기울기를 쭉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지수 대형주가 많이 뭐 지수를 이끌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이 못 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살짝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이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많이 일으켰는데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지 않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영향으로 인해서 뭐 증권주라든지 뭐 금융주, 지주사 뭐 이런 뭐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좀 뭐 시장은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테슬라 주주총회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75%로 승인이 나면서 네. 그때 보니까 주주총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옵티머스 로봇들 춤도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뭔가 네. 더 움직임이 좋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저는 제가 테슬라를 오래 봤지만 아 이거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생각들을 했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사이버캡이죠. 예. 사이버캡 양산 시점이 2026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네. 양산에 대한 라인들도 쭉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용 설계를 해가지고 핸들 없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 이제 마이애미랑 댈러스, 피닉스, 라스베가스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FSD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핸즈오프하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5 칩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 세부 사양이 공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대비해 가지고 연산이 8배 정도 늘어났고 효율은 10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체 팹을 구축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TSMC 협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옆에 보시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많이 달라졌냐? 이 동작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부드러워졌다라고 예. 좀 예. 보시면 될 확실히. 것 같고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 스니크피크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구원들이나 생산 라인에서는 지금 손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얼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쯤 배치가 되냐? 2026년 내 상업적 배치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리튬 정제 공장입니다. 저는 예. 이쪽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됩니다. 예. 리튬을 조달을 하려면은 칠레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브라질 쪽에서 뭐 예를 들어 리튬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럼 다른 데서 사오는 것보다 수직 계열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 병목 현상을 발생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물 이미지가 공개가 됐고 그래서 광산부터 셀, 그다음에 차량 탑재까지 수직 계열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기대되는 거는 내년에 이제 테슬라 세미가 나옵니다. 네. 그 테슬라 세미가 나오는데 프로토타입이 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약간은 사이버캡하고 모델 이번에 신형 Y 그다음에 사이버트럭처럼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버트럭하고 디자인 통일성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좋냐면 같은 부품을 같이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부품을 네. 각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나 그냥 다 효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총은 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한수석 저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돼가요? 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는 이게 그 89,000달러인가 처음 제가 예약할 때 한 네. 4년 전, 5년 예, 전에 예.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상위 모델로 했거든요. 근데 1억 8천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율로 치더라도 너무 환율 치면은 2억 넘어가고. 네, 예. 너무 비싸서 예.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취소하는데 페널티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평택항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오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취소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가지고. 네, 그냥 오히려 저 예쁜 차 타세요. 그거보다 한수석한테 뭐 그거보다는 더 이쁜 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또 재밌는 기업을 또 탐방 다녀오셨네요. 예, 그거 전에 하나 좀 그 전에. 짚어드리자면 네, 네. 지난주에 제가 G2G 바이오를 G2G,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지금 한 2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올라가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무중 권리락 이후에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화이자랑 노브노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네. 우리가 더 줄게, 돈 더 줄게, 우리한테 와, 아하. 인수해, 우리가 회사 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노브노디스크가 갑자기 화이자 거래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야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넘겨. 제가 일전에 부동산으로 좀 예를 들어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반독점법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 조금은 낮더라도 그냥 화이자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화이자한테 넘긴 상태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왜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노브노디스크가 메세라를 가져갔으면 G2G 바이오한테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보노 쪽이랑 좀 장기 지속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메세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거기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는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은 일라일릴리가 있고 G2G 바이오는 노보노랑 이제 아하,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해결점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시 G2G 바이오 노보노랑 G2G 바이오랑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생각 때문에 오늘 지금 급등이네. 25% 정도 거의.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네. 오늘 그냥 뭐 지금 이 뉴스는 안 나왔거든요. 네네. 뉴스는 안 나왔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D&D 파마텍은요? D&D 파마텍은 사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네. 싸워라 네, 그렇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 D&D 파마텍은 사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거고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그 GGO 그러니까 주사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DD01도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싸워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래서 노보노랑 화이자랑 둘 다 싸웠을 때는 지금 가격이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제 애초보다 2배 정도. 네, 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죠, 사실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거니까. 그래서 D&D 파마텍은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경구용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패길레이션, 그다음에 그 D&D 파마텍의 DD01 같은 경우 메시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48주차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이게 투약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RO한테 넘겨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 바로 공시를 해야 돼요. 받고 나서 바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24주 데이터도 보고 12주차 데이터도 봤을 때 이 간 지방이 쭉 빠지는 거 봤을 때는 메시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그러면은 프로티나라는 기업입니다. 네. 예. 프로티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기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티나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이거 기업 탐방을 저희가 10월 1일에 갔는데 10월 1일 가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참 바이오 쪽은 다 어렵긴 해요. 네, 어렵죠. 근데 저도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PPI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백질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10월 1일 달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아침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인가 거기 있거든요. 가산 쪽인가? 근데 갔다 왔는데 아침 9시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거의 46,000원에서 66,000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갔다 오고 나서 좋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PPI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그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관측하는 데이터들을 뭐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PPI가 무슨 기계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나와요? 어? CPI, PPI 할 때 그 PPI가 여기서 왜 나와? 프로틴의 프로틴의 P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 분석한다? 네,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개그하신 거예요, 개그? 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프로틴 하니까 알겠네.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속 정밀하게 분석하는 독자 플랫폼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뭐냐면 그 신약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PPI 패스파인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신약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PPI 랜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솔루션 역시 다 한 고객사한테 중복으로 제공하진 않고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플랫폼은 이제 단백질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하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신약 검증하고 작용 분석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 패스파인더는 뭐냐면 글로벌 바이오마커라든지 진단 시장. 딱 찌르면은 너 암 걸려 있어. 너 무슨 병이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동반진단 시장을 타겟으로 해외 고객사들한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신약. 최근에 항체 신약에 대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래서 항체 개량이나 항체 신약 개발 타겟으로 이제 최적화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좀 확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FDA가 얼마 전에 옵티머스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옵티머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임상을 할 때 그 항암제 개발을 할 때 전 과정이 최대 용량 투여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상을 할 때 최대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항상 말씀드린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환자들이 계속 이게 복양 수능도가 낮아져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FDA에서는 이제 환자 친화적인 최종 용량 탐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 용량이 아니라 무조건 고용량 하지 말고 야, 환자들 이거 얼마나 힘드냐. 최적화 용량을 탐색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효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
이게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빅파마들이 AI 바이오텍하고 협업을 가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템퍼스 AI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뭐 단백질 정적인 구조의 예측을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정적인 게 뭐예요?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동적인 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적인 구조는 사실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왜 제한적이냐?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조금만 더 쉽게 네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 단백질 결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예. 왜냐면 우리가 뭘 먹더라도 근육 막 이렇게 운동하고 프로틴을 먹으면 붙잖아요. 그럼 동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예, 실예를 예, 들어드리면. 그러면 이를 실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 약물 작용 기전의 해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적인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게 동적인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동적인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분석 기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PI 특성은 이 단백질이 서로 다른 단백질과 붙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뭐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계속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의 생리적 반응이 계속 붙었다 떨어져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데 네. 이 바이오 연구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면 네.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붙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도 이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상장 2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꽤 대규모로 들어왔어요. 네. 상장 2개월 만에. 그래서 동사에 대한 기술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플랫폼은 이제 관측 대상 단백질만 고정하는 칩, PI 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장비, PI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별 분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알고리즘, PI 인사이트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스피드 플랫폼 사용을 통해 가지고 분자 수준의 정밀 PPI를 분석을 하고 대량화 연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좀 뭐예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대규모 국책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정부 출연금이 303억 중에 136억을 지원을 받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서울대 연구팀이랑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이번 국책과제에서는 글로벌 항체 R&D 시장에서 AI 기반 신약 개발 혁신 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뭐야 구로 디지털이었어요? 가상 디지털이었어요? 구로였을 겁니다. 저도 10월 달에 갔다 와서. 그럼 아직 저기 뭐 공장은 없는 거고요? 공장은 따로 만드는 데가 따로? 네. 저 소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소량으로?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PPI가 왜 중요한지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세포 주기 조절하고 종양도 억제하고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또 면역 반응에까지 다 관여하니까 이게 PPI가 중요한 거네요. 네, 예. 굉장히 저도 이번에 탐방 가면서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사실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이게 국내에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글로벌적으로도 없습니다. 네,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밸류가 쭉 올라간다.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10월 1일에 갔다 왔다 보니까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왔다 보니까 항상 저희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네. 저희가 ADC라는 산업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ADC? 네, ADC. ADC는 또 뭐예요? 그 AD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링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링커에다가 암을 공격하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화학작용 화학항암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화학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보통 드라마에서 어떻게 돼요? 여주인공이 머리 다 머리 빠지고 빠지죠. 예. 막 이제 살 엄청 빠지고 이게 정상세포까지 네.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부작용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예.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기존 항암제 대비해 가지고
ADC의 장점은 뭐냐면 비표적 독성과 내성 문제를 동시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암의 세포를 주소가 있죠. 암의 세포에 대한 주소가 있습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주소가 있습니다. 자, 어디는 자, 도로명으로 야, 여기에 주소 있으니까 자, 글로 찾아가. 예. 이제 그 항원이 그걸 찾아갑니다. 막 이렇게 찾아가면은 자, 얘 정상 세포, 얘 암. 야, 여기 빨간색 집이네. 그러면 핵탄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집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표적 항암이랑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DC가 링커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링커? 네, 그래서 이게 녹지 않고 좀 계속 오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동아ST, Y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ADC가 왜 부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걸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성에서는 암세포가 약물에 적응을 하면은 치료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표적을 찾아가는 미사일형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를 찍고 핵폭탄을 장착해주면 그 집만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글로벌 ADC 시장은 이제 140억 달러에서 2028년에 보시면은 300억 달러까지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제 다이치 상쿄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N02로 알고 있는 표적 단백질 그러니까 발현 여부로 승인된 종양 불문 ADC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뿐만 아니라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종이 아닌 표적 단백질 치료의 기준이 된다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된 ADC 20개 중에서 초기에는 유방, 혈액암 중심이지만 이제는 폐암이랑 고형암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빅파마들이 이제 중국 쪽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벤트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ADC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DC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제 상업 생산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쓴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ADC 제조는 일반 항체 의약품보다 좀 훨씬 복잡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세포 배양해야 되지, 항체를 정제해야 되지, 높은 독성이 있으니까 이제 약물 결합에 대한 좀 위험성도 있지, 그다음에 완제 충전이 있지, 그다음에 고위험 물질 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누가 더 많이 잘 만드냐, 이거 CDMO까지 좀 굉장히 투자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ADC는 시장 진입 장벽이 좀 힘들다. 이게 우리 금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가요? 제가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 뽑기는 했는데 네. 독자 플랫폼 콘주호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애뉴얼 어워드 ADC가 있는데 여기서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IR 쪽에서도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리가캠 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콘주올인데 이 플랫폼은 항체랑 이게 연결하는 링커랑 그다음 네. 페이로드, 핵탄두죠. 이 페이로드 결합으로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해서 DA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물 결합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균질성하고 링커 안정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같은 경우 작년에도 ADC 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해외 나가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말에 리가캠 바이오가 14건, 그 총 9조 6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다수의 ADC 후보 물질을 글로벌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B7H4 타겟으로 ADC 그 LNC B74라는 이 물질을 FDA로부터 추가 코호트 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용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DC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리가캠 바이오도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리가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전형적인 어떤 바이오 주가의 어렵죠. 그 패턴을 보여주네요. 이건 진짜 재무제표 보고는 도저히 손이 나갈 수 없는 이 주가를 갖다가 정당화하려면 진짜 앞으로 많이 벌어야겠다. 매출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이. 지금. 네. 그래서 원래 바이오 쪽은 또 R&D가 하기야 그걸로. 네. 예. 요즘 바이오를 많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게 비만 치료제가 워낙 큰 시장이 네네.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쓰고 끝낼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워낙 네.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결국에는 굉장히 커지는 산업이고 네. 앞으로 10년 저는 10년 이상 커질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하나에 끝내기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많습니다. 장기 지속형 있고 경구형 아, 있고 그렇죠. 글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그 오베시티 위크라고 해서 미국 네. 애틀란타에서 이제 열렸는데 이슬기 대표도 왔더라고요. 거기 D&D 파마트에.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한번 조금 뭐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뭐 48주차 이제 투약 종료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말씀은 당연히 안 해주시겠지만 이제 네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구형이나 장기 지속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텍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네. 근데 한수석이 그거는 K뷰티야 본인이 쓰니까 강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임상할 형편도 아니잖아 뭐. 그 약 먹을 일도 없는데. 맞아보고 싶은데 조금 운동으로 빼고 있습니다. 아, 운동을 네, 빼고 있어요. 안 먹고 운동으로 빼고 있습니다. 아, 어쨌건 그래요? 비만은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하기야.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4,018포인트, 65포인트 올라가고 코스닥도 상승. 아, 보합권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굉장히 출렁출렁거리네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